자, 첫 번째 질문 볼까요? 자, 여성 회원님 중에 편두통 때문에 약을 드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상부승모근이 솟아있고 긴장되어 있습니다. 상부승모근의 과긴장이 편두통과 연관이 있을까?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뭉친 부분을 상부승모근을 풀어주면 약화된 중안부승모근을 강화시켜주면 될까? 아, 이분은 어쨌든 제 강의나 제 케이스를 아직은 많이 안 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일단은 상부승모근이 편두통과 관계장이 있는 게 아니라 편두통은 직접적으로는 SCM하고 연관이 있어요. 근데 상부승모근이 과긴장되고 솟아 있을 정도로 라운드 숄더가 심하고 그 거북목이 심한 경우는 당연히 SCM도 굳어 있고 목 주변이 다 고장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정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상부승모근이 솟아 있을 정도로 체형이 틀어진 사람한테는 상부승모근 풀어줘도 0.1도 효과 없어요. 당연하지. 이거 제가 봤을 때 10분도 안 갈 겁니다. 금방 뭉쳐요. 왜냐하면은 보상작용의 원인을 해결해야지. 보상작용의 원인이 뭐다? 중화부 승모근 아닙니다. 상부교차 증후군 자체가 아니에요. 움직임 자체를 잡아줘야 되고요. 일단은 흉추를 잡아야 됩니다. 흉추를 잡아야지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상부 승모근이 솟아있는 사람한테 중하부 승모근 선생님이 죽었다 깨어나도 강화 못합니다. 애초에 작동이 안 돼요. 견갑 다 빠져 있어요. 견갑은 다 그 전방경사로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애초에 하부 승모근을 못 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흉추를 잡아야 됩니다. 흉추랑 견갑을 제자리로 맞춰야 됩니다. 더 나아가면은 골반까지 잡아야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직접적으로는 흉추 견갑, 간접적으로는 골반까지 잡으셔야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선생님의 강의 유튜브를 보고 골반 경사를 구별할 때 구조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걸 인지했고, 기능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방 경사인지 후방 경사인지 기능적으로 체크하려면 힙힌지 동작으로 하는 게 괜찮은 방법일까요? 아니라면 기능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포지션이 뭐예요? 누운 자세, 앉은 자세, 서 있는 자세가 결국 두 다리, 한 다리니까 각각 다 봐야 돼요. 왜냐면은 앉을 때도 돼야 되고, 힙힌지 동작이라는 건 서 있는 자세니까, 서 있는 자세에서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앉아 있는 자세에서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한 다리 동작에서도 체크를 해서 각각 이 사람이 괜찮은지 봐야 돼요. 왜냐면은 전방경사, 후방경사는 체형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앉은 자세에서는 후방경사인데 힙힌지에서는 전방경사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체형으로 해석이 안 되죠. 조절의 문제입니다. 제가 항상 체형 얘기할 때는 조절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반에 대한 조절이 안 되는 거니까 힙힌지는 이제 서 있는 자세에서 하는 거고 앉은 자세나 뭐 한 다리나 각각에서도 골반의 중립이 잘 유지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 힙히지 동작도 하셔도 되고 다른 각 자세에서의 움직임도 봐야 됩니다. 움직임으로 판단하니까 힙힌지처럼 보는 게 맞아요. 특별한 테스트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3번 질문 볼게요. 자, 하부 승모근의 사용 전제 조건이 등이 펴져야 되고 날개뼈가 제자리 세팅이 돼야 하부 승모근이 작동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전거근을 잡기 전까지는 하부 승모근 운동을 하면 안 되나요? 왼쪽 중거근에 힘이 부족하긴 한데 팔은 올릴 수 있고 하부 승모근의 자극도 느껴집니다. 이런 상태라면 전거근 하부 승모 운동 모두 다 해도 괜찮아요. 자극 느껴지면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부 승모근의 자극을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등이 펴져 있고 어느 정도 날개뼈가 세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부족한 정도는 괜찮은 거야. 그쵸? 근데 누군가는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안 되고 자극 느끼면은 다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4번 볼게요. 자, 정형외과를 갔는데 팔을 너무 써서 그렇다면 척골신경마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만 저리고 잘 때 저려서 잠을 못 자고 있대요. 심하면은 정황건 다 찢어서 수술해야 한다 그만했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요, 이거는 이제 어디가 그 척골식 마비 증후군인데 이것도 사실 얼마나 웃긴 말이냐면은
팔을 너무 썼다는 이 말 자체가 얼마나 막연해요. 얼마나 막연해. 이게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그 말 누가 못해. 허리 아프면 허리를 너무 써서 그렇습니다. 발이 아프면 발을 너무 써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진짜 어쨌든 정형외과에서는 이런 움직임적인 진단 원래 안 하니까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말인데 지금은 중요한 건 뭐야?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저리니까 척골신경 문제가 맞죠? 척골신경 마비 증후군이 맞는데 잘 때 저려서 못 잘 수준이니까 심하죠. 심한데 이제 관건이 이거지. 이거를 척골신경 수술한다는 것 자체가 전완근이 다 찢어가지고 뭐 조진다는 건데, 뭐 일단은 상태가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건 모르겠지만, 이 정도 심한 분들은요, 이 정도로 팔이 고장날 분들은요, 어깨는 완전히 고장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척골신경이 그만큼 고장난 거지. 근데 어깨가 완전히 고장난 사람은요, 고관절 골반도 완전히 고장났어요. 아니면 이렇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다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저라면은 지금 어쨌든 상태가 잠을 못 주무실 정도니까 너무 심한 건 맞죠. 그리고 뭐 당연히 약도 드시고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다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신경 손상이 돼놓고 너무 심해. 그러니까 이런 가역적인 회복이 안 될 수준으로 갔으면은 수술밖에 답이 없겠죠. 너무 심해졌으니까. 근데 저라면은 어쨌든 움직일 수 있고요. 움직이는 것조차 안 되는 수준이 아니고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에 포지션에 따라서 뭐 누워 있을 때 너무 심한데 앉아 있을 땐 좀 덜하다 뭐 팔을 들면 덜하다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 이 불편감이 떨어지는 포지션 같은 게 있다면은 충분히 저는 재활로 가능하다 봅니다. 제 얘기예요. 저라면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쨌든 싹 다 고쳐야 돼. 신경 손상은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제 입으로 뭐 디스크 전부 다 재활로 된다 안 했죠. 너무 심하면 해야 돼. 근데 하더라도 재활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척골신경이 어깨가 완전히 고장나고 고관절 골반이 완전히 고장나면서 팔이 완전히 고장나서 신경 손상이 갔어. 그러면은 수술하면 신경 손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죠. 근데 신경에 대한 조치만 취하는 게 그 수술이지 이 사람의 고관절 골반이나 어깨를 이 척골신경에 대한 수술했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고관절 골반 어깨는 선생님이 수술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재활은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또 막 갑니다. 그리고 저의 아주 얕은 왜냐면 뭐 수만 건은 아니니까 신경 수술을 해가지고 마트에 간 사람은 정말 막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수술 잘못하면 진짜 인생 망칩니다. 제가 인생 망친 케이스 많이 봤어요. 병원에서 수술해서 인생 망치죠. 바로 잠수 탑니다. 절대 못 이겨요. 그 인생 망친 사람 저한테 저 좀 있어요. 케이스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해볼 만큼 해보고 수술을 하셔라. 뭐 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임산부 회원님이 왼쪽 엉덩이 통증이 있는데 어느 근육을 제일 먼저 봐야 할까요? 왼쪽으로 누웠을 때 닿는 부위에 통증이 있는데 통증 위치가 계속 바뀌는 것 같다고 하세요. 그럼 뭐예요?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 계속 바뀌면 뭐예요, 지금? 보관을 보면 다 봐야지. 제가 선생님이 이제 요렇게 Q&A 할 때 질문하는 것 중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합니다. 아, 지금처럼 팔을 들 때 아픈데 어느 근육을 봐야 하나요? 뭐 골반이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어느 근육을 봐야 하나요? 다 봐야 됩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죠. 한 개 근육으로 이런 문제 안 생깁니다. 뭐 간혹 그 한 개로 뾰로롱 좋아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게 있지만 무조건 다 보는 겁니다. 무조건. 제 케이스 올리는 거 보세요. 제 막강 근육이 몇 개인지. 무조건 다 보는 겁니다. 어느 근육을 제일 먼저 봐야 없어요. 관절에 대한 우선순위는 있어요. 제가 고관절 골반 먼저 보라고 말씀드리죠. 관절을 보는 거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을 뿐이지 어느 근육을 보는 거는 우선순위가 없어요. 선생님이 뭐 근육 하나 찾아가지고 뾰로롱 이런 마인드로 가면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고 진짜 그냥 그 재활 수준으로 치면은 엄청 진짜 하나도 안 불편한 재활 레벨로 치면 레벨 1 수준만 그렇지 레벨 2, 3만 돼도 여러 군데 다 고장 나 있어요. 그래서 마인드 자체를
어느 근육을 봐야지라는 마인드를 가시면 안 돼요. 관절의 움직임을 다 관찰한다고 생각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이 많이 짧아서 요족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회원님이 OT 때 그렇게 설명을 하셔서 발가락에 항상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종아리가 늘 무겁다 하십니다. 이런부터 골반부터 봐도 무거운지 일단은요. 네 번째 달바에 짧은 거 요족 가능성 없어요. 그게 아니면 그건 결과적인 해석이지. 아니 뭐 짧아봤자 얼마나 짧겠어. 뭐 손톱 수준 아니잖아. 아닙니다. 이건 의미가 없고 짧은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걸을 때 자체에서 이 발가락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요. 짧아도 그냥 씁니다. 요족은 발목입니다. 발목에 대한 굴곡 패턴이 무너져서 제가 이 케이스 이제 많이 올려드렸잖아. 제가 유튜브에 이 케이스랑 유튜브 설명도 있어요. 보세요. 발목이 원래 요렇게 돼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축 처져. 축 빠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발목에 대한 이 발등 굽힘에 대한 기능이 떨어지면은 발가락을 대신 굽혀서 과사용합니다. 이렇게 과사용 이걸 땡기는 패턴이 나오면은 근막이 강하게 땡기겠죠. 왜냐면 발가락이 이렇게 땡기니까. 근막이 굉장히 타이트해지면서 짧아져요. 그러면은 근막이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그 아치가 과하게 형성이 되면 발등이 솟아올라요. 그렇게 해서 요족이 되는 겁니다. 요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보세요. 당연히 발가락이 대신 발목을 못 쓰니까 발가락을 대신 쓰고 발목이 망가지면 종아리가 힘이 잘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종아리를 못 써요. 그러니까 종아리가 무거워집니다. 그러면 왜 발목이나 발가락이 이렇게 고장 났느냐? 고관절 골반부터 망가져서 그런 거야. 골반부터 봐도 무방한지가 아니라 그냥 골반부터 봐야 됩니다. 이런 분들 발 봐서 죽어도 안 났습니다. 절대 안 나요. 골반 망가져 있으면은. 자, 왔다. 길다. 자, 선수 트레이닝 동아리를 하면서 담당하고 있는 테니스부 선수 중 테니스를 칠 때마다 통증이 있고 네발기기 자세에서 손목 포지션도 통증이 발생하셨습니다. 팔렌 테스트 시 바로 통증이 발생합니다. 어깨 쪽 근육 검사하고 전완도 많이 뭉쳐있고 긴장되어 있고 염증 수치도 다 높다고 해서 풀고 다시 평가를 해보자고 해서 2주간 매일 폼롤러로 마사지 풀라 했습니다. 이제 통증은 원래 10에서 0, 10 중 7, 7 정도에서 0에서 1이요. 많이 줄었죠. 이제 많이 줄였어요. 풀어서. 푸시업 자세에서의 손목 포지션의 통증은 없는데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왼쪽에 비해 약하고 느슨한 것 같다고 합니다. 이제 가동 범위는 다 회복했으니 운동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손목에 집중하는 운동이 좋을까요? 전체적인 움직임 속에서 손목 근력도 필요하는 것이 좋을까요? 단적인 예로 푸시업. 자, 일단은 보세요. 지금 여기서 빠진 게 뭐냐면요. 여기서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보세요. 풀었잖아. 지금 선생님이 한 거는 푼 거밖에 없어요. 푼 거밖에 없다고. 근데 어쨌든 줄었으니까 잘한 건 맞지. 근데 보세요. 힘이 들어가고 약하지. 왜냐? 풀기만 했는데 어떻게 세냐고. 그러니까 뭉친 거를 푸는 거는 근육의 탄성이죠. 그거를 정상화 시킨 거지. 얘가 활성화되고 얘가 힘이 세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이 약하지. 힘이 약하고 네발기기 자세에서 손목을 쓴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어깨를 쓰는 거죠. 어깨 이 견갑에 대한 안정성을 포함합니다. 무조건 손목의 사용은요. 테니스를 손목으로 칩니까? 어깨로 칩니까? 다 쓰지. 어깨를 다 쓴단 말이야. 견갑, 상완, 전완 다 쓰는 포지션에서 이렇게 됩니다. 견갑, 상완, 전완 이렇게 해서 관절 상완, 팔꿈치, 전완, 손목, 손가락 다 쓰잖아. 근데 손목이 불편한 분들은요, 보면 다 견갑 상완에서 못 써요. 그래서 보상작용으로 손목을 과하게 쓰는 거야. 어깨가 불안정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손목에 대해서 과사용되는 거를 주변에 다 풀었잖아요. 어깨 근육줄 다 풀었으니까. 떨어졌지만 힘이 세진 건 아니야. 당연하지. 힘 세지는 거는 따로 재활을 해야 좋아집니다. 따로 재활을 해야 좋아지는 건데 그걸 안 했으니까 여전히 약한 거는 남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재활의 운동으로 들어갈 때 손목에 집중하는 운동이 좋을까요? 전체적인 움직임 속에서 손목 근력도 필요하는 거 좋아. 두 개 다 해야죠. 두 개 다 해야 되는데 어깨가 먼저입니다. 견갑이 먼저야.
견갑만 따로 잡고 견갑이 잘 되면은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야. 견갑 먼저 보고 각각을 따로 보죠. 그다음에 견갑 보고 견갑 상완 보고 견갑 상완 전환 다 쓰고 견갑 상완 손목 손가락 이렇게 쌓아 나가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손목만 따로 보는 게 아니고 쌓아 나가야 돼요. 왜냐? 결과적으로 전부 다 같이 쓰잖아. 그러니까 쌓아 나가서 부분에서 전체로 넘어가는데 그 순서가 견갑부터 출발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손목부터 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아직 보지 못한 회원님 정보가 있어요. 교통사고로 슬개골이 골절되어 아직 운전은 못하시고 걸어 다니시는데 통증이 조금 남아있고 가동 범위가 부족한 상태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대퇴 운동과 무릎, 발목, 고관절 가동 범위 늘리기를 목표로 운동하고 고관절 운동과 체간 운동 같이 하면 좋을까요? 무게는 어느 정도로 적용하면 좋을까요? 자, 이거를 제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가동 범위는 늘리는 게 아닙니다. 재활 단계에서는요. 보세요. 교통사고로 슬개로 골절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관절이 불안정한 상태라니까. 이게 선생님들이 자꾸 이거를 자꾸 풀려고 합니다. 자꾸 스트레칭하고 막 억지로 늘리려고 그걸 하는데 그거는 관절에 대한 기본 안정성이 깔려 있는 다음에 가야 됩니다. 이게 너무 이 코족한 점이 너무 세요. 자, 봅시다. 이렇게 교통사고가 날 정도 골절될 정도면은 고관절이 보세요. 고관절이 잠시만요. 다시 할게. 다시 이 대퇴골이 이렇게 있죠. 그럼 고관절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사고가 날 정도면은 얘가 다 풀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관절 회전이라든지 이런 움직임 보면은 고관절 자체가 불안정한 상태라니까. 이런 사람들은 가동범위 늘려도 늘리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더 안 좋아집니다. 왜냐? 어깨는 만세 동작이 필요하니까 그게 가동범위의 개념이 있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 운전 못하고 자, 생각해 보세요. 하체를 쓴다는 게 뭐예요? 앉았다 일어서기, 걷기, 뛰기 이런 동작이잖아. 이런 동작에서 고관절의 가동성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잖아. 나중에 스쿼트를 할 거야. 그러면은 그때는 앉는 동작에서의 그 가동 범위는 그때 가는 거지. 지금 교통사고로 다쳐서 운전 못하고 이런 사람한테 그 고관절 가동 범위가 왜 필요하냐고 도대체. 움직임으로 이해하세요. 이 사람의 움직임이 뭐가 중요한지. 이 사람이 다리 찢기 하면은 고관절이 갑자기 튼튼해지고 막 둥근에 힘이 들어갈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다리 찢는 거랑 둥근이 힘들어가는 거랑 아무 상관없다니까. 오히려 고관절이 불안한 다리 찢게 해보세요. 덜렁덜렁합니다. 저한테 치료받는 요가 선생님이 있어요. 저한테 요가 수련을 오래 하신 분들이 저한테 많이 옵니다. 다리 유연성이 기가 막힙니다. 일반인의 거의 두 배로 유연해요. 근데 고관절 다 풀려 있다니까. 제발 가동 범위 늘리기를 재활 단계에서 하시면 안 돼요. 아닙니다. 가동 범위는 아니에요. 걸을 때 얼마나 가동 범위가 필요합니까? 기본적인 관절의 안정성, 관절 주변에 힘이 잘 들어가는 거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야. 아시겠죠? 가동 범위 늘리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유튜브에 올린 케이스만 제가 한 영상 200개는 될 거예요. 200개 중에 제가 가동 범위 늘리는 거 있는지 하나도 있는지 찾아보세요. 나중에 하는 겁니다. 이걸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가동성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재활 단계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고관절 운동, 체간 운동은 당연히 같이 하셔야 되고 무게는 무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힘이 잘 들어가야 무게를 쓰는 거지. 첫 번부터 무게 쓰면 안 돼요. 무게 쓰면 안 되고 뭐 선생님이 원하시는 그런 답변으로 한다면은 저는 그냥 15회로 갑니다. 횟수를. 15회를 하지만 약간 느낌이 20회 할 수 있는 무게로 15회 하는 느낌으로 조금 안정적으로 실패 지점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재활 수준에서. 요 정도로 볼게요.
자, 덤벨을 들고 오버헤드 숄더 프레스를 할 때 팔꿈치를 내리는 동작과 요골근에 힘을 주며 헤그 curl을 할 때 요골근 쪽에서 뚝 걸리는 내부 소리가 느껴집니다. 근육 안에서 무언가 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숄더 프레스를 내릴 때랑 해머컬 두 개 다 요골근에서 소리가 납니다. 또 팔꿈치를 접고 있다가 펼 때 딱 한 번 소리가 나고 수십 분 동안은 같은 동작을 해도 다시 안 나다가 시간이 지나고 비슷한 동작을 하면 다시 소리가 납니다. 다 지금 다 뭐예요? 지금 팔꿈치죠. 팔꿈치. 두 소리 아마도 요골근의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잡아주면 좋을까? 요골근의 문제인데 요골근은 결과죠. 왜냐면 보세요. 해머컬이 요골근 운동입니까? 숄더 프레스가 요골근 운동이에요? 아니잖아. 팔꿈치를 펼 때 요골근이 쓰여요. 펼 때는 삼두가 쓰이죠. 아, 단 한 번도 요골근을 쓸 생각이 없었는데 요골근에서 뭔가 과하게 쓰이는 뭐 뚝 걸리는 내부 소리니까 과사용 패턴이 나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지금? 팔꿈치 움직임이 고장난 거야. 요골근이 나설 때가 아닌데 요골근이 나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확실한 건 해머컬로 보면 됩니다. 해머컬에서의 문제는요, 요골근이 쓰일 게 아닌데 과사용되는 거는 해머컬에 쓰이는 근육이 고장 난 거죠. 이거는 제 임상적으로 거의 99%입니다. 상완근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완근이 잘 작동이 안 되면은 팔꿈치에 대한 굴곡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은 상완근을 잘 못 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완근 기능이 안 되니까 팔꿈치에 대한 굴곡에 대한 기능 문제가 안 되니까 여기다 보상작용이 생기는데 보상작용이 생기는 패턴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두근으로 셉니다. 근데 이두근도 고장 났어요. 고장 나 있어요. 그러면 요골근으로 빠집니다. 요거는 기전이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은 어깨보다 팔꿈치는 굴곡 신전밖에 없죠. 팔꿈치는 아주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경우의 수가 이것밖에 안 나옵니다. 해머컬 문제는 그냥 99% 이거야.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팔꿈치의 굴곡에 대한 기능이 고장났으니까 제대로 굴곡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고 팔꿈치를 접고 있다가 펴는 것도 이 접고 있다가 해서 이 접은 상태가 제대로 안 접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펼 때 이제 빡 빠지는 거지. 그러면 빡 했으니까 제자리에 들어갔는데 또 굽히면은 또 이제 상완근이 고장난 상태로 굽혀지니까 또 굽힌 상태에서 뭐가 어긋나는 거야. 굽히고 있으면 무조건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상완근을 고치고 팔꿈치를 접는 움직임을 고쳐야 요게 좋아집니다. 요건 사실 좀 쉬워요. 어쨌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정해져 있다. 이거는 거의 공식 수준이다. 자, 요새 유튜브에 고관절 뽑기 잘하시는 선생님 영상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제가 뽑기 영상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뭐 요건 뭐는데 고관절 뽑기의 의미는 뭐예요? 자, 보세요. 자, 가동성, 안정성 두 개로 볼게요. 그러면은 뽑는 경우는 어떤 게 있어요? 가동성 문제일 때 뽑아야겠어요? 안정성 문제일 때 뽑아야겠어요? 당연히 가동성 문제일 때 뽑아야겠죠. 뻑뻑해 막 한쪽으로 꽉 끼어 있어. 그러면은 내가 잘 뽑아. 잘 뽑으면은 얘가 그 꽉 끼어 있는 게 빠지니까 딱 해소가 되겠지. 그쵸? 이런 경우는 만약에 고관절 뽑기를 진짜 잘한다는 전제하에 그런 경우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뭐다? 안정성 문제. 불안정해. 고관절이 불안정해. 고관절이 덜렁덜렁 해가지고 막 힘도 안 들어가. 이런 사람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작살 납니다. 작살 나요. 왜 작살 나? 이 뽑기 같은, 그러니까 제가 넓은 의미로 할게요.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는 수기요법 테크닉 넓게 말할게요. 이런 거에 주의사항은 뭐냐면요. 가동 범위 뽑았어. 뽑기도 있고 뭐 풀기도 있고 늘리고 있으면은 이거는요. 무조건 즉, 즉각적인 가동 범위 개선이 바로 나타나요. 왜냐 늘렸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안정성이 약화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많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야. 제 어깨를 보여드릴게요. 어깨 막 억지로 막 잡아 당겼어. 막 누워가지고 쉘이 늘리고 막 뽑고 지지고 볶아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뽑아서 그 다음에 올려볼게 하면은 막 올라갈 거 아니야. 당연히 올라가겠지. 잡아 늘렸는데. 근데 자 힘줘 볼게 하면
다 막았다니까. 고관절도 보세요. 잡아 땡땡 늘렸어. 그러면은 뭐 SLR 테스트 할게. 고관절 굴고 올라가. 올려. 근데 오 뻑뻑해. 근데 빡빡빡 뽑았어. 그냥 오잘 올라가. 근데 그 사람 바로 한발 스쿼트 시켜보세요. 되는지. 그 테크닉으로 인해서 그런 강제로 수기어법 테크닉을 통해서 가동범위 좋아진 거 말고 정말로 안정성까지 좋아졌으면은 진짜 이 테크닉을 엄청 잘한 거예요. 테크닉을 잘한 사람은 당연히 이걸로도 어느 정도는 좋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단순히 가동범위만 안 올라가는데 올라가요만 하고 땡 하는 거는 믿거 무조건 걸러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요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제가 이 사람 얘기 아닙니다. 제가 재활에서 사자 걸러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러 번 계속 말씀드리겠죠. 케이스 수준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관절 뽑기가 나오는데 정말로 걸을 때 막 고관절 소리 나고 무릎 통증 있고 잘 못 걷겠어요 했는데 막 뽑았어. 근데 정말로 걷는 게 잘 되고 진짜 움직임 수준까지 다 뭐 스쿼트도 더 중량이 오르고 뭐 틀어진 그 움직임까지 그러니까 저항이 들어가는 움직임까지 잘 만든다. 그럼 인정. 그건 그게 맞아요. 근데 그냥 뽑고 어머 너무 시원해요. 이딴 거는 그냥 사짜입니다. 그래서 테크닉 자체가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 그 테크닉이 어떤 테크닉이든 고수는 좋아지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떤 테크닉이든 그 테크닉을 정말 잘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어머 너무 시원해요. 그냥 팔 올라가요. 뭐 이딴 수준이다. 그러면 걸러야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수준만 잘 보시면은 이 사람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은 제 지금 제가 한 걸 명심하고 보면은요. 유튜브나 인스타에 본인 케이스 계속 올린 사람 진짜 없습니다. 저는 있으면은 좀 찾아서 듣고 싶어요. 거의 없어요. 지금은 요거는 제가 못 봐서 몰라요. 그러니까 테크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이 사람이 좋아지는 비포 애프터 수준이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것도 뭐 여기서 안 가요. 이제 가요. 이거 어쩌라고. 만약에 예를 들면은 뭐 운동을 한다 치면은 숄더 프레스가 잘 되고 어쨌든 그 애프터 수준을 보면 됩니다. 보고 너무 시원해. 뭐 그런 거 있죠. 뭐 ASMR 있죠. 두두둑 두두둑. 그거 어쩌라고. 시원한 건 재활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마사지는 괜찮아요. 마사지는 목적 자체가 시원하고 피로 회복하고 기분 좋은 게 목적이니까 그거는 그 하고 나서 그런 비포 애프터는 상관없어. 마사지는 원래 그런 거니까. 근데 재활인데 근데 너무 시원했어요. 뭐 이런 거는 안 되면 선생님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 정말로 뭐 허리 아파서 숙이지도 못하겠어요. 무릎 아파서 걷지도 못해요. 팔을 들기도 어려워요. 그런 거를 그런 케이스를 보여주는 게 유의미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걸러내세요. 요즘 사자가 얼마나 많은데. 본인 케이스 못 보여주는 거는 다 걸으셔야 됩니다.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뭐예요? 근데 어떤 케이스인지 제가 보면 조금 더 알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볼게요. 29분이구나. 자, 요거 마지막 질문할게요. 와, 이 마지막 너무 긴데. 합시다. 자, 양치하는 등 허리를 숙일 때 허리 아프다는 회원님. 병원에 갔는데 디스크 아니라고 해서 일반적인 필라테스 운동을 시켰습니다. 민감도가 높으신 편이고 서 있을 때는 전방경사 체형이나 고관절 가동성이 부족하고 허리 안정성이 떨어졌습니다. 운동해야 할 때는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후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면 다른 병원에 방문했고 엑스레이 촬영과 디스크 확률 0이라고 하셨으나 그래도 아프다면 MRI 촬영 요청해서 며칠 후 다시 찍었는데 디스크로 판정되셔서 한 달 동안 휴식입니다. 기립근이 약하시긴 하고 3교대를 운동하셔서 운동하다 어지럽거나 숨차기도 해서 그냥 휴식만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고관절 가동성 운동, 특히 햄스트링, 신장성 운동과 장요근을 활성화하고 둔근과 기립근을 강화하려는데 맞는 방향일까요? 자, 이거는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이런 거는요.
이런 케이스는 사실 골반 경사 관점 보면 너무 쉬워요. 이런 케이스는 진짜 저는 진짜 한 손에 코 파면서 합니다. 너무 쉬워요. 보세요. 허리 숙일 때 허리 아프잖아. 그럼 뭐예요? 디스크도 아니래요. 그럼 너무 간단하잖아. 힙힌지가 안 되는 거잖아. 서서 고관절 굴곡이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보세요. 서 있을 때 전방경사 체형이잖아. 전방경사 체형이니까 서 있을 때는 지금 기본적으로 기립근에 대한 과장 패턴이 있는 거고, 숙일 때는 이분이 지금 전방경사로 넘어가는지 후방경사로 빠지는지는 모르죠. 저는 안 봤으니까. 어쨌든 안 좋다는 거는 골반에 대한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골반에 대한 전후방 경사 조절이 안 되니까 골반 중립을 못 만드는 거죠. 중립을 못 만들고 움직이는 것도 못 해. 그러니까 계속 지금 3교대 근무하니까 계속 서 있을 때 전방경사로 가 있어요. 그리고 어지럽거나 숨차다는 말은 뭐예요? 흉추도 이제 마트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골반, 요추, 흉추, 경추 다 마트에 간 거야. 조절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숨도 차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가동수 운동, 신장수는 장력 활성 뭐 다 하셔도 돼. 근데 이거를 방향성을 알아야 됩니다. 방향성을. 골반에 대한 중립을 만들고 골반에 대한 정상적인 움직임. 움직임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힙힌지 패턴이지. 굴곡 신전 패턴을 정상적인 패턴. 과하게 전방되지도 않고 과하게 후방되지도 않고 중립된 상태에서 조절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어느 포지션? 누워서, 앉아서, 서서 두 다리, 서서 한 다리. 각각에서 이 골반에 대한 중립과 정상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냥 이거에 대한 중립에 대한 인지가 없이 그냥 이것만 시킨다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중립은 정확하게 중립을 딱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최근 케이스에 뭐 이제 골반 중립 이런 거는 올려뒀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이 사람이 근데 사실 허리 통증을 디스크라고 단정 짓는 거는 100년 허리뿐만 아니라 뭐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 병원이 그래요. 어떻게든 조질라고. 그러니까 디스크 확률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제가 감히 장담합니다. 심지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촬은 거가 디스크 확률 0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MRI 하니까 디스크라 판정됐대. 근데 이 판정이 얼마나 나왔겠어요? 코딱지밖에 안 나왔다니까. 그런 거는 디스크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디스크가 보일 뿐이지. 디스크 때문에 허리 통증 안 생깁니다. 이거는 맥길 박사 책에서도 논문에서도 그거 아니라고 수도 없이 나와 있어요. 디스크가 있을 뿐이지 이 여기서의 디스크는 허리 통증이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재활로 그냥 다 좋아져요. 이 정도는. 제가 장담한 건데 이분이 만약에 디스크라고 했어. 역시 허리는 디스크 때문이야. 디스크를 해가지고 디스크 수술해 보세요. 낫는지. 이거 이거 해가지고 효과 없고 마트에 간 사람 제가 얼마나 많이 보는데 디스크 광이 0이래잖아. 그래서 디스크 판정돼봤자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로 연관성이 없냐고 생각하셔도 되냐면 제가 감히 말하는데 디스크가 별로 안 심하다고 나오잖아요. 거의 MBTI 수준입니다. MBTI랑 허리 통증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 정도로 무관한 경우도 많아요. 그냥 디스크가 보일 뿐이지, 그게 직접적으로 허리에 영향을 미치려면은 디스크가 엄청 심하게 탈출이 돼서 그냥 대놓고 MRI 상으로 신경이 눌릴 수준이 돼야 영향을 미치지, 그거 아니면은 영향 안 줍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다른 요인에 훨씬 큽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런 거를 잘 인지를 하셔야 된다. 요렇게 방향성을 잡으시면 됩니다.